자, 이 제네시스 GV70의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테마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테마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아날로그 테마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속도계가 나오고 파워 게이지가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VGS 모드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VGS 모드라는 게 이제 가상 변속 시스템인데, 요즘에 현대차의 뭐 아이오닉 9이라든가 아이오닉 5N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가상 변속 시스템, 요거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요 제네시스 GV70 이 전기차에도 이 VGS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VGS 기능 같은 경우는 메뉴 설정에 들어가서 골라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버튼에다가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요 버튼에다가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은 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일단 에코 모드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컴포트나 스포츠로 바꿔 볼게요. 자, 컴포트로 바꿨습니다. 자, 컴포트로 바꾼 상태에서 VGS 모드를 활성화를 하면 여기가 가상 변속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RPM 게이지로 바뀝니다. 당연히 이건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없고 RPM이란 개념도 없지만, 가상으로 변속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RPM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RPM이 올라가고 가상 사운드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공회전에서 밟을 때는 소리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실제 주행할 때 들어보면 진짜 리얼하게 들려요. 그리고 변속도 진짜 내연기관차 변속기처럼 그런 느낌으로 변속이 되고, 이 패드를 이용해서 변속도 수동으로 할 수가 있고, 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자동 변속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D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동 변속 모드로 해서 D1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행을 하면 자동 변속이 되고, 제가 여기서 패드를 조작을 하면 이렇게 수동 변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내가 패들로 직접 조작을 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또 자동 모드로 다시 바뀌게 되고, VGS 모드를 끄게 되면 이렇게 또 꺼지게 되죠. VGS 모드에서 가상 사운드가 같이 켜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테마에서도 한번 써볼게요. 디지털 테마에서 VGS를 쓰게 되면 여기 RPM 게이지는 안 나오고, 대신에 여기에 숫자로 RPM이 표시가 되고, 이게 이제 속도계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속도계도 나오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아날로그 테마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제가 공회전으로 밟아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테마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ADAS 배경 화면을 해놨는데, 여기서 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주변 차량들도 나오고, 차로가 이렇게 굽어 있으면 굽어 있는 도로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고 있는 차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뭐 사각지대 경보 표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행 정보가 표시가 되거든요. 앞에 선행으로 가고 있는 차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밟은 게 나와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게 나오죠. 깜빡이를 켜면은 깜빡이 킨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지금 켜져 있는데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미등도 껐다 켰다 되고, 브레이크, 깜빡이,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차에서 조작하고 있는 라이트 상태가 여기도 똑같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표시되는 정보를 또 바꾸고 싶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 테마는 이걸 눌러서 바꿨잖아요. 이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도 바뀌거든요. 자, 레버를 이렇게 내려주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고, 또 내려주면 여기 트립이 나오고, 원래는 아까 트립이 여기 나왔었죠. 이제 가운데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증강현실 내비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 여기서 경로 안내를 이 화면에서 하는 거죠.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걸 요 클러스터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트립도 나오고,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트립이 있는데, 이 트립 화면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없애고 싶으냐면,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틀었다. 그럼 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 조그맣잖아요. 넓게 보고 싶다. 그럼 요거를 없애고 싶을 때는 우측에 보시면 요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요 터치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넓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증강현실 화면도 보여드렸죠. 그걸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화면이 커져가지고 넓어져가지고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트립이 다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가볍게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요 터치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하면 트립에 표시되는 정보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도 되고요.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이 버튼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터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테마 바꾸고 막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이제 크루즈 컨트롤 선택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나 차로 이탈 경보 기능,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거리 조정하는 거고, 요건 속도 조절하는 거, 이런 건데,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부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 부스트라는 버튼은 일시적으로 출력을 높여주는 버튼인데, 한 번 누르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제한 동안 출력을 막 쏟아내다가 그 시간 제한이 끝나면 이제 출력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출력을 계속 내고 싶으면 또 누르시면 돼요. 이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고 시간 다 되면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계속 눌러서 반복해서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제한이 없게 하려면은 이거 없애고 그냥 출력을 다 내게 해주면 좋은데, 아마 이거는 감성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버튼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자,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부스트 레이디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서 악셀을 밟으면 초가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초가 지나가게 되고, 10초간이죠. 그래서 초가 이렇게 줄어들죠. 점점 제가 안 밟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 줄어들고 나면은 꺼집니다. 자, 꺼졌죠. 또 다시 이어서 쓰고 싶으면 또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그래프가 부스트라고 나오면서 쭉 올라갔죠. 출력을 끝까지 다 쓰게 돼요. 이 그래프가 풀악셀을 하면 끝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부스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프가 여기까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출력이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부스트 썼을 때는 여기까지 쓰는 거고, 요만큼의 출력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버튼 중에 여기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라든가 차로 이탈 경보 기능을 사용하는 버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차로 이탈 경보 기능 지금 꺼놓은 상태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저게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길게 눌러 볼게요. 길게 누르면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출발을 해서 시속 이제 뭐 30km, 40km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속도에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차선을 인식을 해서 차로 이탈을 할 때마다 경보를 울려주고, 뭐 핸들에다 진동 경고를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해서 경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따라서는 차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핸들이 어시스트를 해서 차로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차로 이탈 방지 기능, 방지 및 경고 기능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방지는 싫고 경고만 하고 싶다 그럼 설정해서 경고만 활성화 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르시면 또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이러면은 이제 비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주행을 해도 저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까 전에 화이트로 됐을 때, 그러니까 활성화 해놓은 상태에서는 주행을 해서 차선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능이 작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로 이탈 방지 및 경보 기능 외에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짧게. 자,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 스티어링 휠 마크가 나오죠. 이러면은 주행을 하게 되면은 차로를 인식해서 그 차로의 중앙을 가도록, 차선 사이를 가도록, 이렇게 차선 사이를 가도록 실시간으로 계속 스티어링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자율은 아니고 운전자의 스티어링 조작을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핸들을 놓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보가 울리다가, 경보가 울려도 계속 안 잡고 있으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건 주의가 필요하고, 핸들을 그냥 가볍게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티어링에 그립 감지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서 핸들을 잡았다 안 잡았다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로 중앙을 유지하려고 계속 이렇게 직접 조작하는 거에 더해서 스티어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이 되게 편해져요. 근데 이거 보시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있고 차로 이탈 방지 및 경고 기능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길게 버튼을 누르면, 자, 둘 다 화이트가 됐죠. 주행하면 둘 다 초록색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겠죠. 비슷한 기능 같은데 뭐하러 두 개가 다 있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차로 이탈 방지 및 경고 기능은 차로를 이탈하려고 할 때만 개입을 해요. 그리고 경보를 해줍니다. 소리를 내주고 스티어링에 진동을 줘서 경고를 해주는 거고,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은
차로를 벗어날 때, 그러니까 차선을 이탈할 때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차로의 중앙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로 중앙을 가고 있어도 계속 스티어링에 개입이 들어오니까 뭔가 느낌이 오겠죠, 운전자한테. 근데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차선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차로 중앙 안에만 가면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개입을 안 해요. 경고도 안 하고. 그러면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요 기능을 사용할 때는 차선을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경고를 안 합니다. 그냥 개입을 하다가 내가 억지로 돌려서 넘어가면 그래도 경고를 안 해요. 그게 차선 이탈 방지 및 경고 기능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쓸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짧게 누를 때, 한 번씩 짧게 누를 때는 차로 유지 능도 보조 기능을 껐다 켰다 할 때,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작동시킬 때는 차로 이탈 방지 및 경고 기능을 껐다 켰다 할 때, 그럴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데 누르면 여기 준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악셀을 직접 밟아서 속도를 올린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그 속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눌러주고 요 레버를 위아래로 조작해서 속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짧게 움직이면 일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길게 이렇게 길게 당기고 있으면 10km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차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거리 조절은 절대적인 거리, 그러니까 몇 미터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선행 차량까지의 거리에서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로 가면 그 거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냐를 따져서 그 시간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설정하면 시간을 길게 설정하는 거고, 거리를 짧게 설정하면 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으로 설정하면 뭐가 좋으냐면 차가 속도가 느릴 때가 있고 빠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갈 때는 앞차가 거리가 가까워도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일 짧게 설정을 해도 또는 제일 길게 설정을 해도 그 속도에 맞게 거리가 조절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일 짧게 해도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그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빨리 도달하잖아요. 더 멀리 도달하니까. 그래서 속도가 높을수록 같은 거리 설정을 해도 좀 더 거리가 멀어지고, 속도가 낮아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속도 감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 설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거리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앞차에 도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0.1초, 뭐 1초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 버튼에다 VGS 기능을 설정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만 누르면 바로 VGS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버튼 외에도 여기 별 모양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에도 별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에서 스티어링 휠에 2개, 그 다음에 그 인포 컨트롤러에 하나 해서 총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사용자 지정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설정하냐면 이 셋업에 가셔서 여기 버튼이라고 있죠.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버튼들의 기능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는 버튼인데 내가 기능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거고, 맨 위에 3개가 사용자 지정 버튼이거든요. 저는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에 있는 별 모양 버튼, 이 버튼이죠. 저는 여기다가 운전자 보조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운전자 보조 설정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사용자 버튼에 핸들 2개가 있죠. 여기 보면 동그란 버튼이 있고 별 모양 버튼이 있잖아요. 동그란 버튼에는 제가 VGS를 설정을 해놨고요. 별 모양 버튼에는 폰 프로젝션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 쓸 때 여기다 폰 프로젝션을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 어떤 메뉴 화면을 보다가도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애플 카플레이 메인 화면으로 딱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VGS로 되어 있는 거. 만약에 나는 여기다 다른 기능 넣고 싶다, 그럼 아까 그 메뉴로 가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되게 기능이 많은데 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 그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EV에 들어가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유틸리티 모드가 있고 예약 충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틸리티 모드는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장 기능들을 시동을 오프한 상태에서 쓰고 싶을 때, 보통 이제 캠핑이나 아웃도어 레저 같은 데 가서 야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전기를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ON을 해 놓으면 차가 키 오프된 상태에서도 차에 있는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전기를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이, 여기 설정에 가시면 목표 배터리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급속 충전하고 완속 충전이 있는데, 충전기를 꽂았을 때 내가 충전기에서 충전할 양, 그러니까 뭐 금액이라든가 뭐 몇 킬로와트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꽂아놓고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차량 내에서 어디까지 충전할 건지를 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여기 급속 충전은 제가 80%로 해놨고 완속 충전은 100%로 해놨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80% 이상 차게 되면 그 뒤로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이 완속 충전보다 충전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근데 속도가 느려져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속 충전할 때는 80%까지만 충전하시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 이상 충전하시게 되면 빠르지도 않으면서 비용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은 80%에다 제한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완속 충전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뭐 전혀 무리 가거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100% 다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장거리 주행을 하다가 내가 이제 충전이 필요해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급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충전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미리 도착하기 전에, 충전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다음 휴게소에 충전을 해야겠다. 그럴 때 컨디셔닝 모드에 들어가서 이거를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제 최적의 속도로, 이제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은 배터리가 68% 남았는데,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현재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다 물어봐요. 화면이,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나 사용할래 하고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로 들어가고, 이거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경로 설정을 했을 때, 가는 도중에 경로의 길이가 현재 배터리로는 갈 수 없는 거리다. 그러면 중간에 어디서 충전하기를 추천하는 또 경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추천에 따라서 충전할 곳을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쓸 건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세히 모르셔도 사용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 메뉴가 설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스마트 회생 제동 모드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연동이 있고 3단계, 2단계, 1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비게이션 연동이라는 거는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할 때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현재 지형이라든가 교통정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회생 제동량을 수시로 최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고, 나는 수동으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끄고 3단계, 2단계, 1단계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제일 강한 거, 1단계가 제일 약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회생 제동 모드가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줄 때 3단계로 할수록 더 강하게 작동하고 1단계로 할수록 더 약하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좀 더 가까워져야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고, 3단계에서는 더 멀리서부터 미리 강하게 걸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내비게이션 연동 쓰시면 돼요. 이게 제일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봐야 될 텐데, 요 기능을 잘 아셔야 이 지네시스 GV70 전기차를 좀 더 편리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회생 제동이라는 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타실 분들이라면 회생 제동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차를 감속을 시키려면 악셀을 띄고 혹은 더 강하게 감속하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해서 감속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에 있는 회생 제동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악셀을 띄면 모터가 휠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때 휠이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면 연결돼 있는 모터가 같이 돌면서 전기를 발전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차가 감속이 되는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전기차의 회생제동 시스템인데, 요거를 조금 더 지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이에요. 일단 회생제동량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들이 있는데, 요 패들, 오른쪽 패드를 조작하면 회생제동이 약해지고, 왼쪽 패드를 조작하면 회생제동이 강해져요. 이게 총 4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자, 보시면 0에서부터 자, 맥스까지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3단계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수동으로 설정할 때는 0, 1, 2, 3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회생제동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악셀을 띄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니까 앞으로 쭉 속도가 주는 느낌이 들겠죠.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 강하게 설정하고 사용할 때는 악셀을 한 번에 확 띄시면 안 되고, 악셀을 스무스하게 떼시면서 제동량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강하게 제동이 걸리고,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조작하면은 제동이 부드럽게 걸리잖아요. 그거를 악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셀을 밟아서 가속량을 조정하고, 악셀을 띄면서 감속량을 조정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에 안 써보셨던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설정하시면은 악셀을 띨 때 차가 앞으로 확 쏠려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 단계를 좀 낮게 쓰시는 방법이 좋고요. 익숙해질수록 조금씩 강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0으로 해놓으면 회생제동이 안 걸려요. 이때는 그냥 악셀을 띄면 그냥 중립주행처럼 타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고속주행할 때는 타력으로 멀리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이 회생제동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고요. 시내주행처럼 가속과 감속이 많은 곳,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페달을 조작해서 감속을 하는 게 아니라 모터로 회생제동을 해서 감속을 하면 원하는 필요한 감속도 하고, 배터리도 발전해서 전기도 더 충전하고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때는 회생제동을 높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제동을 높일수록 악셀로 가감속을 조절하기가 더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좀 낮춰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과 아이페달 모드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일단 회생제동을 제일 강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패드를 조작하면 맥스라고 표시가 되면서 아이페달이라고 써졌죠. 아이페달이라고 써지면 악셀 페달만으로 회생제동과 가속을 다 조절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3단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운전하면 되는데, 다른 점은 회생제동 3단계에서는 완전 정차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차하려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워야 되는데, 아이페달 모드에서는 완전 정차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안전벨트를 매고, 자, D를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아이페달 모드잖아요. 제가 살짝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악셀 페달을 뗄게요. 뗐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섰어요. 다시 악셀을 밟으면, 다시 악셀을 띄면, 자, 섰어요. 완전히 정차가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아이페달 모드를 끄고 요거를 레벨 3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출발을 해볼게요. 자, 3단계 회생제동에서 출발하고 다시 악셀 뗐어요. 안 씁니다. 계속 가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워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페달 모드는 완전 정차를 지원하지만 레벨 3단계 회생제동에서는 회생제동의 강도는 아이페달하고 똑같지만 완전 정차가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아이페달 모드에서, 자, 제가 지금 D 모드에서 아이페달 모드로 바꿔볼게요. 자, 아이페달 모드로 바꿨죠. 완전 정차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후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후진을 넣어볼게요. 자, 후진을 넣으면 아이페달 모드가 꺼집니다. 아이페달 모드가 작동이 안 돼요, 후진에서는. 그래서 아이페달 모드를 놓은 상태에서 후진으로 바꾸고, 악셀 띄면 그냥 쓸 줄 알고 그냥 악셀 띄고 이렇게 가다가 안 서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씁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는 반드시 아이페달 모드를 쓰던 도중에도 브레이크 밟아서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 요거는 숙지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벨이 있는데 제가 레벨을 다시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오토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길게 당기고 있으면
자, 오토라고 바뀌었죠. 오토라고 바꾸게 되면 이게 바로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자,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에서는 앞차 간의 거리, 차량의 속도, 가까워지는 정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전달하는 뭐 교차로 정보라든가 뭐 도로의 정보, 교통 상황 이런 정보를 받아서 회생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토 모드 들어갈 때 회생제동을 0으로 바꾼 다음에 오토로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끄려면 길게 또 당기면 되거든요. 길게 당기면 자 다시 0단계로 바뀌었죠. 이거를 제가 만약에 2단계에서 요걸 길게 당겨서 오토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오토는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2단계가 기본이 돼요. 그래서 2, 3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0으로 해놓고 오토로 하면 0에서부터 3단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회생제동량을 조정해 주는 거니까 0으로 해놓고 오토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0에서부터 3단계까지 수시로 가장 최적의 회생제동량을 조절을 해주잖아요. 고속주행하다 악셀을 뗐을 때 회생제동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중립주행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은 경우에는 0에서 오토로 해놓으면 회생제동이 안 걸리고 그냥 타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단에서 오토로 가게 되면 무조건 2단이 걸려요. 최소한이 2단이니까. 그래서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 쓰실 분들은 먼저 회생제동 레벨을 0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오토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즘에 현대차나 제네시스의 이 전기차에 이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이 오토 모드, 이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버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완전 정차까지 되거든요. 이제 어떨 때 완전 정차가 되냐면 완전 정차하는 건 아이페달 모드 아니야? 근데 좀 다릅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에서의 완전 정차는 앞에 차가 있을 때만, 앞에 차가 섰어요. 그러면 오토 모드에서도 아이페달 모드처럼 악셀만 떼어도 완전 정차까지 다 지원이 되고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띄고 있어도 차가 안 갑니다. 정차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이페달 모드하고 똑같죠. 근데 앞에 차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신호가 걸려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앞에 차는 없어요. 그러면 오토 모드에서는 차가 안 씁니다. 악셀을 떼어도 계속 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워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제네시스 GV70에 있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버전은 그 기능이 설정되기 전의 버전이라서 앞에 차가 정차를 해도 완전 정차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최신형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센터페시아 여기 앞쪽에 여기 기어 레버 여기 앞쪽에 보면 요 레버가 있어요. 요 레버가 드라이브 모드인데 요걸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바뀝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런 식으로 악셀의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프리뷰 서스펜션과 전자제어 댐핑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서스펜션의 댐핑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코나 컴포트에서는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워지고 스포츠에서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마이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차량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가신 다음에 여기 마이 드라이브 모드 메뉴가 있죠. 여기 가시면 모터,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각각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는 컴포트, 스티어링은 스포츠, 서스펜션은 스포츠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 상태에서 제가 마이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설정한 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터는 컴포트, 스티어링하고 서스펜션은 스포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눌러주면 또 터레인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터레인 모드로 바뀌어요. 눌러준 다음에 레버를 움직이면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 각각의 모드별로 지형에 맞는 최적의 구동 제어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험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다 복잡하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 설정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험로에서 그냥 오토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건 오토 가지고도 탈출이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건 모래, 진흙, 눈길, 좀 더 최적화된 구동 제어를 원할 때는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터레인 모드를 끝낼 때는 다시 한번 요거를 눌러주시면 정상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 메뉴 화면에 가시면 터레인 모드라고 있죠. 터레인 모드를 누르면
지금은 터레인 모드가 꺼져 있죠. 제가 켜볼게요. 키면 자, 오토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터레인 모드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차체 좌우 기울기, 롤각이죠. 그 다음에 이건 앞뒤 피치, 그 다음에 현재 휠의 조향각,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조향각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악셀을 밟으면 모터의 구동력이 전달되는 비율이 여기 또 나옵니다. 후륜에 뭐 얼마나 나오고 전륜에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고요. 여기서 제가 모드를 바꿔볼게요. 자, 스노우 모드, 그 다음에 머드 모드에서는 여기 불이 하나 들어왔죠. 이제 급경사 내리막에서 내려갈 때 이제 뭐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저속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샌드 모드에서는 이게 다시 꺼지죠. 그러니까 머드 모드에서만 들어와요. 자, 머드 모드는 여기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거는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누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경사로 주행 장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켜짐 하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표시가 됐죠. 그러면은 급경사 내리막 내려갈 때 브레이크 밟고 있다 출발해서 악셀을 딱 띄고 출발을 하면 그 급경사에서 저속으로 맞춰서 저속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자동 브레이크 제어를 해줘요. 이거는 전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후진에서도 작동합니다. 우리가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다른 곳에 갔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좁은 통로에서 내려오는 차를 만났을 때 내가 뒤로 후진해서 피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급경사에서 후진으로 그 차가 올라가면서 피해주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 후진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조작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 이 버튼을 눌러서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시면 후진도 자동 브레이크로 저속주행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설정에 가보시면 또 어떤 기능이 또 알아두시면 좋은가, 뭐 여기 차량에 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다 보시면 하나씩 눌러가면서 안에를 들어가 보시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설명이 쉽게 돼 있고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차를 이용하시면 좀 더 이 차의 기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런 거, 요거는 이제 가상 사운드를 내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볼륨도 조정이 되고요. 네, 듣고 싶지 않다, 난 조용히 타고 싶다, 한번 꺼놓으시면 되고, VGS 같은 거 키시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제가 VGS를 제가 한번 켜볼게요. 자, VGS를 키면 자동으로 요 헤리티지 블랙 요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VGS를 끄면, 내가 지금 끄기로 해놨으니까 끄기로 바뀌었죠. 다시 VGS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VGS에서의 볼륨도 조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소리 듣고 싶다, 근데 안 돼요. VGS 모드는 이 소리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에 가시면은 여기에 VGS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이 버튼에다가 VGS 기능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여기서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에 보면 브레이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행 중에는 설정할 수 없고 정차 상태에서만 설정이 가능하고요. 컴포트하고 스포츠가 있어요. 컴포트에 놓으면 일반적인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로 설정하시면은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좀 강하게 잡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스포츠 주행을 하더라도 직접 발로 밟아서 조절하는 게 더 선형적이고 좋아요. 이건 좀 약간 민감한 쪽이라서 오히려 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컴포트로 하시는 게, 이거를 스포츠로 한다 해서 제동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의 민감도만 바뀌는 겁니다. 운전자 보조에 가시면 여러 가지 운전자 보조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행 편의에 가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여기에 운전 스타일 연동, 그 다음에 거리, 가속 강도,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속도 눌러놓으면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알아서 갈 때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는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현대차 제네시스 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정말 좋은 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간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미리 설정해 놓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수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속 강도 같은 경우는 숫자를 올릴수록 가속이 강하게 되고,
이렇게 내리면 가속이 느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높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속 주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막 앞에 느리게 가던 차가 이렇게 피했어요. 빠졌어요. 어디로. 그래서 앞에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한 속도까지 가속이 되는데 우왕 하고 급가속하는 것보다는 스무스하게 가속하는 게 좋겠죠. 나는 지금 정속 주행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좀 약하게 한 2단계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반응 속도는 앞에 교통 상황이나 주변 차량의 어떤 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정도를 보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해놓으면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느리게 해놓으면은 또 이렇게 완전 내려놓으면 너무 반응이 늦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응 속도는 한 3단계, 3단계가 딱 중간이거든요. 5단계까지 있으니까 3단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또는 뭐 운행하고 있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직접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난 이런 거 다 싫다, 그냥 운전 스타일 연동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직접 운전할 때 운전 패턴을 학습을 했다가 크루즈 컨트롤도 평소에 운전하는 스타일로 같이 비슷하게 조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평상시에는 좀 다이나믹하게 타는 편인데 크루즈를 왜 누르겠어요? 크루즈 누르는 건 정속주행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르면 안 되죠. 그쵸? 내가 평상시에 다이나믹하게 타는 편이다, 그럼 더더군다나 누르면 안 되겠죠. 근데 나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느긋하게 운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고 정속주행을 한다, 크루즈 쓰던 안 쓰던, 그런 분들은 이거 조작할 필요 없이 이것만 하나 눌러 놓으면 평소 운전하던 대로 운전이 되니까, 자동주행이 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뭐 공조가 있는데, 공조에 보면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뭐 실내 환기, 공조 편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공조 편의에 가시면 뭐 에어컨 자동 건조, 에어컨 사용하고 차 시동 끄고 주차해 놓으면은 뭐 곰팡이 쓸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결로 때문에. 그때 에어컨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갔지만 팬이 돌아서 에어컨은 이렇게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건조시켜주는 애프터 블로우라 그러죠. 그 기능이고요. 쓰기 싫으면 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열선 통풍 편의라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핸들 열선과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 기능을 공조기 온도 조절하고 같이 연동해서 작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내가 히터를 틀면 그 온도에 맞춰서 핸들 열선이나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 이런 것들이 그 단계에 맞춰서 자동으로 켜져요. 내가 따로 켤 필요 없이. 나는 다 직접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꺼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워셔액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셔액을 켰을 때, 워셔액을 막 틀면 그 워셔액 냄새가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워셔액을 틀었을 때 외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줬다가 잠시 후에 다시 외기를 이제 차단했던 걸 풀어주고, 이런 거고, 터널 구간과 기타 차단 구간도 다 켜놓으시면, 터널 구간 같은 경우는 내가 외기를 해놓고 타고 있었는데 터널에 진입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터널 진입 전이라는 그 정보를 차에 보내서 이 공조 장치가 자동으로 터널 진입하기 전에 외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터널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외기를 다시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수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다 꺼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요 디스플레이 테마가 지금 저는 어둡게 해놨잖아요. 약간 어두운 바탕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화이트 바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낮에는 화이트, 밤에는 블랙,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화이트 바탕으로 쓰면 눈이 좀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상시로 이렇게 어두운 바탕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맵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어두운 바탕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화이트 바탕으로 하면 눈이 좀 부시거나 좀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테마 화면 구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테마로 갑니다. 테마로 가면 여기에 그래픽 테마에서 화이트 테마가 있고 블랙 테마가 있고 자동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는 지금 블랙 테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 테마를 하면 바탕이 다 화이트 계열이 됩니다. 자동으로 하면 낮에는 화이트, 그 다음에 밤에는 블랙,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저는 블랙 테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블랙 테마로 고정을 해놨고, 이걸 제가 화이트 테마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바뀌는 중인데,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지도 화면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예뻐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면 좀 눈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 테마를 선호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화이트 테마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화이트 테마가 밤에 쓰기에는 확실히 피곤해요. 낮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놓으시면, 낮에는 화이트, 그다음에 야간에는 블랙 테마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고, 나는 낮밤 가리지 않고 그냥 화이트 테마가 좋다, 그러면 아까 그 설정에서 그냥 화이트 테마로 고정해 놓으시면 되고, 저처럼 나는 그냥 어두운 바탕이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테마로 가셔서 블랙 테마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블랙 테마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로 중립주차입니다. 이 중립주차가 어렵진 않아요. 이게 보시면 여기 뭐 파킹, 뉴트럴 이렇게 해서 파크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보고 누구나 다 쉽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모르고 계시면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이제 혼동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안내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중립주차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차할 때 자리가 없어서 일렬 주차를 한 다음에 누가 이제 차 뺄 때 밀 수 있게 주차 브레이크도 이제 풀려 있고, 기어는 중립에 들어가 있고, 이 상태에서 평지에 세워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면 차를 세워놓고 파킹 브레이크는 풀려 있고, 기어는 중립에 들어가 있고, 내려서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맨 먼저 오토홀드를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오토홀드를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오토홀드 버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토홀드가 켜져 있죠. 자, 오토홀드를 끕니다. 자, 꺼졌죠. 오토홀드를 안 끄시면 중립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토홀드를 끄시고, 그 다음에 자, 파킹 브레이크를 풉니다. 자, 파킹 브레이크 풀었어요. 풀렸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끕니다. 자, 껐어요. 근데 파킹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돌려봐야 중립으로 안 빠져요. 이때는 요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뉴트럴로 바뀌었죠. N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파킹도 풀려 있고 기어도 N단으로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내려서 문 닫고 잠그면 끝납니다. 주차 끝난 거, 일렬 주차 된 거예요. 이제 밀면 밀려요.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다시 차 문을 열고 차에 탄 다음에 시동을 걸기 전에 파킹을 누르고 시동을 걸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토홀드 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토홀드 켰습니다. 자, 켰죠? 이 상태에서 자, 시동 끌게요. 자, 끄고, 자, 이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립니다. 오토홀드 켜 있으면 파킹 브레이크가 안 풀려요. 자, 이거 중립으로 한번 바꿔놓고 꺼볼게요. 자, 지금 파킹인데 길게 누르면 중립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안내가 나오죠. 다시 시동 켜고 오토홀드 끄라고. 그쵸? 자, 지금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 회생제동을 오토 모드에다가 지금 설정해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오토 모드,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에서는 앞에 가고 있는 차량과의 거리나 속도 차이 이런 거에 따라서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거든요. 지금 보면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제가 지금 조금 벌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악셀을 떼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악셀을 떼었는데 그냥 타력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멀어지죠. 근데 속도가 잘 안 줄죠. 타력이니까. 여기서 제가 악셀을 좀 밟아서 저 앞차에 좀 가까이 붙어 볼게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천천히. 이 상태에서 제가 악셀을 떼어 보겠습니다. 악셀을 띄게 되면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앞차가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시 회생제동이 줄어들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자동으로 제어가 됩니다. 만약에 빠르게 가까워지면은 회생제동이 아주 강하게 걸리고요. 대신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GV70 전기차에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신형 버전이 아니고 기존 버전이라서 완전 정차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가는 차가 가까워지면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긴 하지만 앞에 차가 완전 정차를 하게 되면 완전 정차까지 지원하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브레이크 밟아서 세워야 돼요. 자, 이번에는 VGS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까 VGS 모드를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단축 버튼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자, VGS 모드를 쓰려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일 때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일 때 써야 되고요. 지금 컴포트 모드인 상태에서 제가 이 버튼을 눌러서 VGS 모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활성화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파워 게이지가 RPM 게이지로 바뀌게 되고, 물론 저건 진짜 RPM 게이지는 아니죠. 가상입니다. 그리고 가상 사운드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제가 가상 사운드를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중간에다 해놨거든요. 좀 강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소리를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VGS를 킨 상태에서 자동 변속 모드, 그러니까 지금 D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을 자동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 RPM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4단, 3단, 2단 이런 식으로 실제 내연기관차 변속기 있는 차처럼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변속 질감도 진짜 내연기관차처럼 작동을 해요. 제가 볼륨을 좀 올려 볼게요. 자, 볼륨을 최대로 했고, 소리도 되게 자연스럽죠. 변속하는 소리도 진짜 차, 일반 엔진차 변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까지 나니까 느낌이 진짜 엔진차 타는 느낌입니다. 네, 굉장히 리얼하죠. 그리고 여기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동 변속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자동으로 6단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3단까지 내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RPM 게이지도 같이 움직이죠. 다운치고 다운치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전기 모터에 걸리는 토크하고 회생제동량 이런 것들을 계속 유기적으로 제어를 해서 실제 엔진차의 그 변속기 작동하는 것처럼 그런 질감을 감성적으로 주기 때문에 전기차 타는 게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럴 때 VGS 모드를 쓰면은 되게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고객길 같은데 와인딩 할 때 이 VGS 모드를 이용하면은 마치 엔진차에 엔진 브레이크 쓰고 막 RPM 띄워놓고 달리고 이런 것처럼 그런 질감으로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즐길 수가 있어요. 다만 가속 성능 자체는 VGS를 끄는 게 더 빠릅니다. VGS를 쓰게 되면 전기 모터의 토크를 나눠서 이렇게 계단처럼 나눠서 각 단별로 제한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력으로 달릴 때는 VGS를 끄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VGS 모드 상태에서도 이렇게 부스트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스트 모드를 누르는 순간 VGS는 꺼져요. 그냥 일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VGS 모드를 쓰게 되면 그냥 일반 모드 쓰는 것보다 사실 가속 성능 자체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트 모드를 쓰는 이유가 더 빨리 가속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속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VGS 모드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부스트 모드가 시간이 10초간 지속되는데 부스트 모드를 다 쓰고 나면 다시 마지막에 사용했던 VGS 모드가 다시 재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스트 모드는 제약이 없어요. 10초, 한 번에 10초간 쓸 수 있긴 하지만 끝나자마자 또 누르면 바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컴포트 모드를 쓰느냐 스포츠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일단 서스펜션의 전자제어 댐핑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바뀌게 되고요. 아니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서스펜션 전자제어 댐핑을 또 호출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컴포트 모드에서의 승차감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심하게 출렁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탄탄하면서도 제법 승차감이
부드럽고 좀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노면에서 오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걸러져서 되게 세련된 느낌, 되게 안락한 느낌을 주고요. 그렇다고 핸들링이 막 쏠리거나 출렁거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잘 만든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프리뷰 서스펜션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 정보라든가 카메라를 통해서 과속 방지턱 같은 거를 인식을 하면은 그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럽고 이렇게 승차감 좋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이 프리뷰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고요. 비교적 낮은 속도, 실용 구간 속도, 이런 도심 속도에서 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서스펜션 댐핑이라는 게 속도가 올라가면 되게 스트로크가 짧아지기 때문에 프리뷰 서스펜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용 구간, 지금 타고 있는 이 정도, 도심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이 정도에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프리뷰 서스펜션 성능 한번 테스트한다고 과속 방지턱을 앞에다 놓고 막 속도를 내서 달리면서 빵 넘어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프리뷰 서스펜션이 작동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자제어 댐핑이 컴포트로 되어 있느냐 스포츠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댐핑이 일어나고요. 프리뷰 서스펜션은 일반적인 주행에서의 이제 그런 승차감 효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서스펜션 전자제어 댐핑을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아까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다가 모터는 컴포트로 해놓고 서스펜션 댐핑을 스포츠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악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컴포트 모드랑 똑같은데 지금 댐핑이 스포츠 모드로 바뀐 거예요. 지금 바로 느껴집니다. 일단 노면 피드백이 확실히 컴포트 모드일 때보다 조금 더 민감해졌고요. 노면을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굴곡까지도 이렇게 살짝 튀면서 통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딱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히 컴포트 모드보다는 단단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막 딱딱하고 탕탕 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일단 다시 컴포트 모드로 이제 바꿨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래도 노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서스펜션, 웬만한 서스펜션 세팅인 차들 다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차체가 달릴 때 이런 범프 구간, 작은 범프 구간 같은 걸 지나갈 때 범프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속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이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되게 안락한 느낌이 나고, 여기서 제가 또 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댐핑을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게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굴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굴곡들이 확실히 또렷하게 느껴져요. 컴포트 모드보다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아까 저속 주행, 도심 주행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단단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승차감이 크게 막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고속으로 크루징 할 때, 정속 주행할 때, 지금 90km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달릴 때는 확실히 컴포트 모드에 비해서 조금 불편합니다. 노면을 너무 읽어대니까 계속 짧은 흔들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히 컴포트 모드랑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승차감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해서 이제 막 내가 다이나믹하게 달릴 때,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다이나믹하게 달릴 때, 이때는 승차감보다는 핸들링이라든가 차체 하중 이동이라든가 이런 제어권, 운전자가 핸들링을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서 차를 핸들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동을 조절하는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면, 확실히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롤을 허용하기 때문에 하중 이동이 좀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데,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댐핑이 빠르게 일어나고 좀 단단해지니까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조종성이 좀 더 빠릿빠릿하고 스포티하게 바뀌어서 더 운전하기가 더 편하고, 오히려 더 편해요, 그게 달릴 때는. 그리고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운전을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니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고 속도를
자, 여긴 100km 도로니까 100km에다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간거리 설정은 좀 제일 가깝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차 선행 차량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가깝게 설정한다는 얘기는 도달 시간을 제일 짧게 설정한다는 얘기고, 시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거리는 멀어집니다. 똑같이 거리 설정을 해도 속도가 느려지면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니까 거리는 더 짧아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일 가깝게 설정해도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악천후 때는 아무래도 제동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차간거리 설정을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떨궈 놓고 하시면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네시스 GV70 전기차에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차로를 변경하고 싶을 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방향 지시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볼게요. 일단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쓰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실선 구간에선 작동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에 다가오는 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변경할 차로 쪽에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위치에 다른 차량이 가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차로 변경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요 화면에 보시면 요 옆에 차로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됐을 때는 차로 변경을 쓸 수 없는 경우고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됐을 때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왼쪽이 흰색, 오른쪽이 초록색이잖아요. 왼쪽은 지금 뒤에 차가 다가오고 있어서 못 한다는 거고, 오른쪽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차가 다가오고 있어서 다시 흰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차로 변경을 내가 직접 하든 아니면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사용하든 간에 저 화면 색깔, 저 차로의 색깔만 봐도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후측방에 차가 오고 있으면은 후측방 그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후측방 경보 기능도 다 작동하긴 하지만 이 차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표시해주는 기능이 그거보다 먼저 우선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면 왼쪽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지금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다시 오른쪽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왼쪽에 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 차가 지나가고 나면 제가 한번 차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반클릭을 해주면 화면에 저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로를 변경하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하는 도중에 제가 스티어링을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중단이 돼요. 그리고 운전자의 직접 조작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기능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